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3, 4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최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금융시장에 지금 한국의 여력이 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사주잖아요. 근데 사주는 걸 우량 PF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좀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장 취약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그러면은 좋은 것들은 이 밑에 것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한국의 대형호소서 중에서 자기 빌딩이 없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 충격적이죠. 구조조정의 핵심은 땅 가격이 떨어져서 땅을 싸게 사오면 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분양이 돼요. 14년 전 그때 또 일이 반복돼요. 그때 제대로 처리했고 그때 제대로 제도나 아니면 정책들이 도입돼서 완비됐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반복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PF 문제가 총선 끝나고 나면 이거 터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4월 이기설 네. 이제 총선도 끝났고 네. 그럼 진짜 이 부동산 PF 폭발이 일어나는 거냐. 그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를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PF 문제를 이제 드러내서 정말 이제 전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기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은행 관점에서 부동산 PF가 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의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나 그리고 일부 작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미 위기는 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커질 거냐가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135조 원이 부동산 PF가 네. 있는데 일부에서는 200조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200조 원까지 보는 건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림자 PF가 있다. 그림자 금융이.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신고하거나 파악하지 않은 특히 뭐 이금융권 네. 쪽에서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되는 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파악되지 않는 걸 포함하면 200조 원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절대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기가 그러니까 왜 지금 4월 이후를 보냐면 지난해 만기가 돌아오는 족족 만기를 올해 4월 이후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자 후불제, 네. 만기 연장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왔거든요.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분류가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괜찮다, 위기 없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정부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건 일단 접어두고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3, 4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최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금융시장에 지금 한국의 여력이 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이미 시장에 참여한 거거든요. 정부는. 그렇죠. 그게 전에 그냥 시장에 맡겨놨으면 지금 구조조정이 이미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정부가 참여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이건 조건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실화가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 위기가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가 있고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시기에요. 지금 상태로 하면 약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뭐 계속 미루기 아니면 뭐 미룰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거나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사주잖아요. 근데 사주는 걸 우량 PF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지지 않고 확대되지 않으려면 가장 취약한 걸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기간이 안 무너지는데 지금은 가장 건전한 거를 사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좀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장 취약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그러면은 좋은 것들은 이 밑에 것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정말 뭐랄까 기술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잘 써야 되지 않을까? 묘책이 마땅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 PF 문제라는 것이 뭐 PF 자금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어떻게든 분양을 해서 자금을 이렇게 그 시장에서 뭐 어쨌든 끌어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사실 이제 가장 쉽게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부동산 시장이 큰 틀에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쵸. 또 분양도 지금 분양 시장 너무 안 되고 있고. 네. 특히 지난 그 부동산 하락기 때하고 좀 진짜 다른 양상은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 PF 문제가 생겨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사실 분양가가 그렇게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시장 흐름에 맞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플레가 오면서 근자재 가격부터 해서 뭐 저 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네.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싸게 공급할 수가 없는 양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해소하려면 되게 힘든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땅이 싸져야 돼요. 지금 부동산 PF가 결국엔 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네. 이제 똑같이 건설사들이 망하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이제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였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6만 초반대거든요. 미분양 아파트는 훨씬 적죠. 근데 그 당시에 부동산 PF는 80조 원이었고, 지금 135조 원, 뭐 많게는 200조 원 버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 10년 전, 뭐 15년 전에는 분양은 했어요. 전국 평균 분양률이 52% 정도 됐거든요. 분양했는데 그중에 미분양이 많이 생길지언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땅을 산 금융회사보다 그리고 시행사보다 건설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신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 중에서 거의 50% 60%가 땅값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50%만 되면 땅값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공사비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회사들이 자기네 건물 팔아서 아파트를 지었다고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한국의 대형 건설사 중에서 자기 빌딩이 없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 충격적이죠. 자기 건물 팔아서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건설사가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조조정의 핵심은 땅 가격이 떨어져서 땅을 싸게 사오면 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분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동산 PF의 정리 과정을 통해서 땅이 싸지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 어쨌거나 애초에 이제 땅을 비싸게 샀던 업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아웃돼야죠. 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 청소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고. 네. 근데 지금 최악은 뭐냐면 네. 그 땅이 그렇게 싸게 나오는데도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문제인데 그 지점에서 마중물을 정부에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중물을 좀 하면 정부가 조금씩 사면 이래서 민간 기업들도 땅 사네? 그러면 이제 우량 사업장을 살 거 아니에요. 싸게라도. 그런 과정.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살 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선착순. 진짜 힘들면 싸게 갖고 와라. 싸게 갖고 오는 순대로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땅을 싸게 사서 질 좋은 공공주택을 뭐 100만 가구 200만 가구 하겠다. 사실 그게 현실화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땅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역경매 방식인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전 세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한 달 동안 30% 할인하지 말고 5일 동안 30%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5일 동안 20%로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30% 할 때 엄청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툼 몰려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다 풀릴까요?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덩어리가 이미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 그 방법만으로는
이제 다 풀기 힘들 것 같고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트럼하고 같은 부동산 PF 문제를 계속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못 버틸 겁니다. 어떤 조치들이 나올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가계가 분양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해주고 양도세 면제해주고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안 나게 개인들이 사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대신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하려고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이 채권이 이 채무가요 원화 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화 채권이고 외국인이 여기 투자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게임은. 그래요? 당장 내 돈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엑시트 하겠죠. 그리고 막 다 손실 처리하고. 근데 이거 원화 채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야, 그것 좀 연장 좀 해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쓰겠죠. 네, 그래서 뭐 분할하고 어쨌든 뭐 이러면서. 그게 근데 좋을까요? 길게 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경제의 내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제 가계를 동원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가계를 제물로 삼아서 또는 청알바지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또 피해보는 국민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주체가 결국에는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일종의 기업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를 가계 그렇습니다. 부채로 이전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 시장 흐름상 사실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가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한편 그게 바람직하냐 이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고를 친 놈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고 그래야 시장에서 돌아가게 하는 또 윤활유가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미국의 이런 처리 방식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터질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터진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살리는데 우리는 터지기도 전에 막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네. 이게 이제 부작용을 키우고 점점 더 뭐랄까 또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제 또 모럴 해저들을 부르는 거죠. 정부가 최대한 막아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마불사 뭐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된다. 자, 어쨌거나 이걸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동산 PF 업계 내에 구조조정도 좀 일어나야 되고 이른바 이제 좀 부실 PF 사업장이 좀 정리되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뭐 사업자들이 좀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실 자산들이 좀 정리되도록 그렇게 시장 청소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진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14년 전 그때 또 일이 반복돼요. 그때 제대로 처리했고 그때 제대로 제도나 아니면 정책들이 도입돼서 완비됐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반복됩니까? 이 반복된다는 걸 보면서 뭐 이면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번 위기를 좀 잘 그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또 이게 또 10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이제 모럴 해저드 말씀도 드렸는데 그 10년 전에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구제를 해주거나 또는 지원을 해주더라.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때 그리고 사업장들이 재수 없는 몇 개는 좀 나가 떨어지고 저축은행 몇 개 문 닫았지만 결국은 괜찮더라. 네. 이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번 부동산 버블 중에도 어쩌면 굉장히 무리하게 막 부동산 PF 사업에 뛰어들고 뭐 정권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하여튼 뭐 부동산 PF 사업에 열을 올렸잖아요. 네. 예. 하여튼 이번에는 적어도 조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대한민국이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도도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